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 정의 타입인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 생성자, 메소드, 그리고 프로퍼티와 같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7장에서는 메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우선 스태틱 메소드와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배웠었던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들 가운데 하나인 매스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승격 규칙,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난수 생성에 관계되는 내용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수를 선언할 때 그 변수가 생성되어서 소멸되는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식별자의 가시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메소드 호출 스택에 대해서도 이러한 호출 스택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오버로드된 메소드, 옵션 매개 변수, 명명된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재규적 메소드를 사용해 갖고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7장에서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메소드에 관한 주요 내용들과 인수 승격, 그리고 난수 생성에 관한 예들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선언 범위와 그리고 메소드 호출 스택, 활성화 레코드 이런 개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오버로딩, 그리고 옵션 매개 변수, 명명된 매개 변수, 그리고 표현 바디 메소드 이런 등등의 것들을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 랭귀지들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이라는 말은 코드를 패키징, 즉 포장을 해서 모듈화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C샵에서는 코드를 패키징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루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프로젝트. 자, 여기서 콘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솔루션 이름은 챕 0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 파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은 스태틱 데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 파일은 D 드라이브의 템프 디렉토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챔프 07이라는 솔루션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챔프 07이라는 솔루션 파일 이 아래에는 조금 전에 정의한 스태틱 데모라는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program.cs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파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리고 new 아이템. 자,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파일, 즉 date.cs 파일을 만들게 될 겁니다. add.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program.cs 파일 외에 조금 전에 만든 date.cs 파일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 파일 내부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date라는 클래스의 바디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바디에 멤버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는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자, 데이트라는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멤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month, day, year라는 프로퍼티가 프로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성자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는 display date라는 메소드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date라는 클래스로부터 두 개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다시 메인 메소드가 있는 program.cs 파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쪽 위치에 두 개의 객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13번째 줄을 이전에 배웠던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데이트1이라는 객체는 우선 1단계에서 데이트 클래스의
내용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메모리를 빌려옵니다. 2단계에서는 데이트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 즉 여기 나와 있는 프로퍼티부터 시작을 해서 메소드들까지 모두 복사해서 이 객체, 즉 메모리, 조금 전에 메모리를 가져온 그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3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멤버들 가운데, 데이트 1에 복사해 놓은 멤버들 가운데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7, 4, 2004 이 4개의 인수를 전달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3개의 조금 전에 전달받은 인수를 가지고 각각의 프로퍼티에 대해서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즉, 생성자는 안에 있는 멤버 프로퍼티, 그 멤버 인스턴스 변수에 값을 초기화하는 것이 생성자의 목적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데이트1이라는 객체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트2라는 객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메모리를 빌려오고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복사해 놓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3개의 인수를 가지고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객체에 있는 디스플레이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메소드를 구동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객체를 만들면서 초기화를 했던 2개의 객체에 대해서 출력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네임스페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의 파일, date.cs 파일과 program.cs 파일 2개 모두 네임스페이스가 static demo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static demo.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좀 더 유심 있게 보게 되면 이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는 물리적으로 2개의 파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즉 같은 공간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즉 2개 떨어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한데 뭉치게끔 하는 것이 네임스페이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네임스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데이트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 호출하는 이 객체를 선언하면서 만들었던 타입인 데이트, 이게 모두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바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데이트라는 클래스 타입, 이 타입을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네임스페이스의 이름도 틀리기 때문에 이 둘은, 이 데이트라는 이 클래스는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없는 키워드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임스페이스를 동일하게 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2개의 파일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서로 다른 파일 속에 정의를 해놨다. 그것을 같은 공간 속으로 옮겨놓게끔 하는 것이 네임스페이스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동일하면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비슷한 유형으로 그룹핑하는 것, 이게 네임스페이스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 예제에서 스태틱 데모라는 프로젝트 내에 데이트라는 클래스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2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와 보시는 바와 같이 네임스페이스를 프로젝트 이름으로 가져다 써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이름을 가져다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맨이라고 쓰면은 데이트 클래스도 슈퍼맨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코드가 수행됩니다. 어쨌든 프로젝트 이름을 가져다 쓰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의를 하던 2개의 똑같은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갖고 있다면은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와 데이트라는 클래스는 모두 한 공간 속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네임스페이스와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클래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들은 비슷한 유형들끼리 동일한 메인 스페이스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가져다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앱 개발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모듈화하는 것. 1차적으로 클래스들로 나눠놓고 또 나눠진 클래스,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비슷한 유형들,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은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이름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클래스든 네임스페이스든 이런 작은 유닛 단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블럭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앱을 모듈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만들게 되면은 코드의 반복을 피할 수 있고 유지 관리 테스트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닛이라는 것은 클래스 또 클래스들의 비슷한 유형들을 모아놓은 것이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모듈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C샵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잘 정의된 메소드 또는 클래스 또는 네임스페이스, 이런 것들의 작은 유닛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네임스페이스, 클래스, 메소드들의 이름들을 그 역할에 맞게 잘 정의하게 되면 사용자가 좀 더 그 메소드, 클래스, 네임스페이스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붙여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호출자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메소드가 활성화되고 제어권이 해당 메소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된 이후에는 이 메소드의 내부에 있는 해당 작업이 수행하게 되고 완료하면은 그 메소드를 호출했던 호출자로 제어권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메소드 호출과 리턴 관계, 이런 것들은 아마도 회사 내에 의사결정 체계와 비슷할 겁니다. 보스가 있는데 보스가 호출자가 되는 거죠. 호출자가 돼서 워커 1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어권이 이 워커 1이라는 메소드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 메소드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은, 종료가 되면은 다시 보스, 즉 호출자에게 제어권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통해 갖고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리고 리턴하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선 16번째 줄, 17번째 줄에 브레이크 지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데이트, 이쪽에도 정의된 부분에도 브레이크 지점을 뒀습니다. 자,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호출자와 그리고 메소드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를 누르게면은 16번째 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위치가 호출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트1 객체 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데이트를 호출해라. 호출되는 지점, 호출자입니다.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호출된 디스플레이 데이트라는 이 메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데이트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화면에 출력을 하고 끝부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끝나는 지점에서, 즉 활성화된 이 디스플레이 데이트라는 메소드가 끝나면서 제어권은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즉 호출자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돌아왔죠. 자, 이와 같이 호출된 지점에서부터, 즉 호출자로부터, 그리고 메소드를 활성화시켜서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메소드 호출과 리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와 변수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만든 코드에 몇 개의 코드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um of object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인티저 타입이고 멤버십은 프라이빗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요. 자,
num of object는 스태틱 변수에 해당됩니다. 자, 스태틱 변수와 함께 스태틱 메소드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num of object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return 타입은 인티저고 멤버십은 퍼블릭입니다. 그 사이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요. 이 메소드에서 하는 일은 여기 앞에서 나왔던 스태틱 변수인 num of object의 값을 리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of object라는 메소드는 return 타입 void, 멤버십은 public, 그 사이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을 스태틱 변수인 num of object의 값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스태틱 메소드와 한 개의 스태틱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변수 그리고 메소드는 클래스, 즉 클래스 데이트라는 부분을 정의를 할 때,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활성화가 됩니다. 즉 메모리에 올려지는 거죠. 나머지 스태틱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멤버들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태틱이라고 키워드가 붙여진 것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에 그때 메모리에 올라간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클래스를 실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num of object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는 클래스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클래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가 나옵니다. 비록 이 메소드는 객체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마냥 클래스를 선언하는 순간에 스태틱들은 모두 메모리에 올라간다. 즉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객체를 두 개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date1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는 1단계에서 메모리를 빌려오고 그 안에 2단계에서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자, 복사할 때는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들만 복사를 하게 됩니다. 객체를 만들 때는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만 복사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date1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일반 메소드인 display date를 호출했어요. 차이점은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가 정의될 때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로부터 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태틱이 아닌 다른 메소드들은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객체를 만들 때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복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태틱 변수와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즉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전이라고 하더라도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태틱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코드를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성자 쪽에 이 스태틱 변수의 증감 연산자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num of object, 스태틱 변수의 카운터가 하나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태틱은 메모리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객체가 만들면서 객체 내에 복사되는 것.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몇 개의 코드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다시 스테이지 1에서 있었던 이 세 개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스테이지 1에서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get num of object를 호출했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num of object 클래스가 정의될 때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num of object 0으로 초기화된 값을 그대로 리턴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마다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num of 오브젝트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된 결과가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였던 것 마냥 date1과 date2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각각 num of 오브젝트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된 결과가 이 아랫부분, 여기서 결과가 나와서 2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스태틱 메소드와 변수는 클래스가 정의될 때 메모리상에 올라간다. 객체가 만들지 않은 상황이라도.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즉 여기서와 같이 객체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객체 내에는 스태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와 프로퍼티 그리고 메소드들만 이 객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스태틱으로 정의된 변수와 스태틱 메소드는 메모리상에서 존재를 한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클래스 내 전역적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스태틱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는 바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return type 앞쪽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호출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클래스 이름, 점, 그리고 static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객체 이름이 아니고 반드시 클래스 이름으로 static 메소드는 호출되어야 합니다. 자, 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변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 이 시점에 바로 메모리상에 올라갑니다. 메모리상에 올라가요.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이 변수는 객체로부터 모두 공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즉, 모든 객체가 이 변수를 하나를 두고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스태틱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는 모두 클래스의 멤버다. 다시 조금 전에 만든 코드에 가서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일반 메소드 디스플레이 데이트가 있습니다. 즉,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호출할 수 있는 일반 메소드예요. 자, 일반 메소드에서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자, 일반 메소드에서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스태틱 메소드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메모리상에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객체가 안 만들어져 있어도. 따라서 디스플레이 데이트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따라서 그 전에 클래스가 정의될 때 만들어져 있는 이 스태틱 메소드는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스태틱 메소드에서 일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나 볼까요? 자, 이렇게 호출하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태틱 메소드는 이미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메모리상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객체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호출될 수 있는 일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반 메소드에서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반대로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일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또 변경을 해봅시다. 자, 여기 메인 메소드로 가서 이 하단에 스테이지 3라는 이런 코드를 삽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는 date1 내에 있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인 month의 12로 값을 초기화를 했어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day도 25로 그리고 year도 2019로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date 클래스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인 set num of object 이것을 호출했습니다. 자, 100을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00이 전달돼서 num of object의 값이 할당이 될 겁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코드는 앞에 있는 코드들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100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 스태틱 변수는 반드시 변경을 할 경우에 이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의 멤버로서 선언된 상수는 묵시적으로 스태틱이다. 자,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디스플레이 데이트에 우리가 상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수를 의미하는 키워드는 const입니다. 여기에 인티저 타입을 할 거고, 그리고 상수 이름은 big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777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big이라는 상수는 고정된 값입니다. 즉, 변수가 만들어지고 초기화되면은 이 초기화된 값을 절대로 이 아래에서는 변경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상수 변수입니다. 자, 변경을 억지로 해볼까요? big. 여기에 100을 할당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한번 초기화를 해놓으면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을 const라는 키워드를 써서 상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수가 만약에 클래스의 멤버, 즉 변수로서 선언되어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스태틱이 비록 없어도 이 상수는 스태틱 변수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태틱이라고 이 사이에 쓰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스태틱을 쓰지 않고도 얘는 스태틱이다. 자, 스태틱인 경우에는 반드시 스태틱 변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스태틱 메소드에 의해서 값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끝단에 스태틱 메소드, big을 위한 스태틱 메소드를 하나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네요.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즉, big을 읽어오는 역할, 그게 프린트 big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를 정의를 해놓고 이 상수, 즉 스태틱 변수인 상수를 읽어오기 위해서 프린트 big이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선언했어요. 자, 이것을 호출해 볼까요? 자, 이 끝부분에 코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ate 클래스 내에는 print big이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777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보게 되면은 상수는 스태틱이다. 그리고 그 상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태틱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은 클래스 이름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해당 값을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게 되면은 상수는 묵시적으로 스태틱이다. 만약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클래스 이름으로, 객체 이름이 아닌 클래스의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인 스태틱 메소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스 클래스가 스태틱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한번 여기서 볼까요? 매스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스태틱 메소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엔 파워를 배웠고 여기서는 스퀘어를 한번 써볼까요? 자, 괄호를 열면은 스퀘어 메소드에 대한 매개 변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네요. 더블 타입.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는 인수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숫자든 아니면 수식이든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갖고 이 스태틱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매스 클래스의 여러 개의 스태틱 메소드를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값, 올림, 내림, 삼각함수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로 사용하는 x와 y는 모두 더블 타입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메소드들의 리턴 타입들도 모두 더블 타입이 되게 될 겁니다. 메인 메소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상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메인 메소드는 항상 우리는 진입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앱이 실행되는 시작점, 진입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메인은 스태틱으로 선언하게 되고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객체를 만들지 않고 실행 환경에서 메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메인 메소드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실행 환경에서 그 즉시 메인 메소드를 호출해서 앱의 진입점을 삼게 됩니다. 따라서 메인 메소드는 항상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메인 메소드는 프로젝트 내에서 한 개만 존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진입점에, 앱의 진입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입점에 두 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렇지만 일부 프로그래머는 클래스를 작은 앱으로 만들어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메인 메소드를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예를 살펴봅시다. 조금 전에 예제에서 프로젝트에서 파일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에서 new item. 자, 클래스를 위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과 파일 이름은 어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갖고 있는 어카운트 클래스의 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어카운트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동 구현 프로퍼티인 네임과 생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또 하나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고,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파일명은 어카운트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add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어카운트 테스트. 여기에 기존 코드를 메인 메소드가 포함된 기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보면은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이란 클래스과 그리고 메인 메소드 이 두 개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전에 만들었던 우리가 program.cs 파일 여기에 프로그램이란 클래스 이름과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끝에 x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클래스는 중복되지 않은 상태로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여기에 있는 네임스페이스인 스태틱 데모와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프로그램 클래스 여기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 이름도 똑같고 클래스 이름도 똑같고 그 안에 있는 메인 메소드가 있다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클래스 이름은 또는 메소드 이름은 식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별자는 두 개 이상이 같은 공간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까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스태틱 데모라고 똑같았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바꿔주니까 이렇게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아래 두 개의 메소드는 어쨌든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어느 쪽을 돌리느냐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진입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만든 여기에 스태틱 데모 언더바 x 쪽에 있는 메인 메소드를 돌리느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택은 프로젝트에 가서 제일 끝에 있는 스태틱 데모 프로젝트의 프로퍼티 이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시작 오브젝트를 뭘로 할 것이냐 그럼 조금 전에 만든 요 스태틱 데모 언더바 x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클래스를 시작 오브젝트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결과가 조금 전에 만든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메인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램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어카운트 테스트에 있는 메인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스태틱 데모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프로그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그러면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프로그램.cs 파일에 있는 메인 메소드가 호출이 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각각의 작은 클래스 단위로 앱을 테스트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봅시다. 조금 전에 account.cs 파일 내에 accoun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네임스페이스가 다른 program.cs 여기에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가 다른 위치에서 조금 전에 만든 account 클래스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어카운트를 알 수 없다 라는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즉 네임스페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어카운트 클래스는 서로 다른 공간 속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앞쪽에 using을 쓰게 되면 되게 됩니다. using 그리고 static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네요. static demo. 즉 어카운트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using을 써갖고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제거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네임스페이스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파일 내에 서로 다른 파일 내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을 같은 공간 속으로 옮겨오는 것. 만약에 네임스페이스가 다를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해당되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같은 공간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은 공간에 존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네임스페이스를 똑같이 쓰는 방법. 만약에 네임스페이스가 다른 쪽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올 경우에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파일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코드를 패키지화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매개 변수, 다중 매개 변수를 갖는 메소드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부동소 수정 값인 더블 값을 입력을 하고 그 세 개 가운데 가장 큰 값을 리턴하는 맥시멈 메소드를 선언한 코드들입니다. 자, 코드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동소 수점을 입력하라. 그럼 입력된 값을 더블이라는 타입의 넘버1 변수에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력한 것도 마찬가지로 넘버2에 할당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입력한 거를 넘버3라는 변수에 값을 할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번째 줄에서 맥시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맥시멈 메소드는 이 뒤에 있습니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맥시멈 메소드는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맥시멈 함수 현재 19번째 줄이 콜러 역할을 합니다. 호출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앞에서 입력받은 넘버 1, 2, 3 이 세 개의 인자를 갖고 제어권을 맥시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옮겨갔을 경우에는 여기 동일한 코드가 생기는데 만약에 10, 20, 30, 10, 20, 30이 들어갔을 경우는 이 세 개의 인자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제어권이 27번째 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 20, 30에 대한 인수는 매개 변수의 오른쪽에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20 그리고 30. 자,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는 인수를 매개 변수에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인수 넘버1에 있던 10이라는 값을 매개 변수인 x에 할당하게 되고 넘버2에 있는 20을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할당 연산자를 써서 y이라는 매개 변수에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이라는 값이 입력된 넘버3는 할당 연산자에
오른편에 위치하면서 왼편에 있는 매개 변수 메모리 공간에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컴파일러는 이런 식으로 인수와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는 10이라는 값이 입력되면은 맥시멈이라는 임시 메모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곳에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y 값과 방금 전에 x에 있는 값을 할당받은 이 값을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y 값이 크다. 그 기존에 임시로 저장한 이 값보다 x가 들어가 있는 이 값보다 y 값이 더 크다. 그럼 y 값을 임시 메모리 공간인 현재 x 값 10이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 y 값인 20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 되면 if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번 if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세 번째로 입력받은 30이라는 값, 이 값이 x가 입력한 맥시멈 값과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z 값이 크게 되면은 맥시멈 밸류라는 임시 메모리 공간에 z 값 30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맥시멈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것이 맥시멈 메소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x 값이 제일 큰 값이 처음에 입력됐다. 그럴 경우에는 if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음번 if문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처음 입력받은 이 값을 바로 리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맥시멈 값이 어떤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번에 입력받은 값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두 번째 입력받은 값이 크면은 맥시멈 값을 변경을 하고 또 z값을 비교를 하고 세 번째로 입력한 z값을 비교를 해서 z값이 크면은 다시 맥시멈 값을 z값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 개의 숫자에 입력된 것을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일 큰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더블 형태로. 그렇게 되면은 제어권은 다시 호출했던 호출자의 지점인 19번째 줄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출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맥시멈 값 앞에서 10, 20, 30이 들어가면 리턴이 30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 30을 할당 연산자를 써서 result라는 변수에 값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설명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실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앞에 나온 예제에서 맥시멈 메소드는 스태틱 키워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맥시멈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선언했어요. 즉,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호출할 수 있는,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스태틱이에요. 자, 스태틱 메소드들 사이에는 서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메소드, 스태틱인 메인 메소드 내에서 스태틱인 맥시멈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일 클래스 내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들은 서로 호출할 수 있다. 자, 맥시멈 메소드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호출자가 맥시멈을 호출할 때 3개의 인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 보냈을 때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써서 서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즉, 인수는 매개 변수의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 왼쪽은 매개 변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자도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 그리고 왼편은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서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인자에 해당되는 타입과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타입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메소드는 리턴, 여기선 더블이네요. 더블 타입으로 리턴하게 되는데 리턴할 때는 반드시 한 개만 리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다. 즉, 여기에 더블 x, 더블 y, 더블 z가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데 더블 x, 더블 y, 더블 z가 매개 변수로 되어 있는데 이 매개 변수 3개는 지역 변수에 해당됩니다. 즉, 맥시멈 메소드 블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블럭을 빠져나가게 되면은 x, y, z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점도 이전에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제어권을 벗어난 메소드에서 제어권을 벗어나면은 해당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더 이상 메모리에서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에 해당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보자들이 작성하는 코드들입니다. 자,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모두 더블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y와 z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매개 변수는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타입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네요. 앞에 나온 예제 코드에서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22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 연결을 위한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브록에 가보게 되면은 자, 앞부분에 비교적 연산 우선순위가 높은 더하기 연산자가 있고 연산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은 여기 더하기 연산자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자, 연산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은 이 더하기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숫자를 서로 더하는 더하기 연산자. 그 반면에 연산 우선순위가 비교적 높은 이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문자열을 연결을 위한 더하기 연산자예요. 자,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 이게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숫자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였으면은 이게 산술적으로 더하는, 서로 숫자를 더하는 더하기 연산자지만 한쪽이라도 문자열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문자열을 연결하기 위한 더하기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리절트가 더블이지만 더블 값의 숫자지만은 이거를 문자열로 바꿉니다. 바꿔서 그 결과를 앞쪽에 있는 이 문자열과 서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maximum is 그 리절트 숫자 값, 이것이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더하기 연산자의 피연산자 중에 하나가 스트링 값이면은, 즉 문자열이면은 다른 하나는 묵시적으로 스트링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블인 리절트가 문자열로 자동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더블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불타입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불타입 있다. 불타입에 만약에 yes, no라는 불타입 있다. 여기에 false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false로 초기화를 했어요. 자,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봅니다. 똑같이. 그리고 여기 yes, no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즉, yes, no는 불타입입니다. yes냐, no냐, 참이냐, 거짓이냐. 자, 이것을 앞에 있는 문자열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부분은 좀 코멘트문으로, 주석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문을 바꾸는 것은 Ctrl KC를 동시에 누르면은 주석문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결과를 갖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false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졌습니다. false.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더하기 문자열을 연결하는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문자열일 경우에는 오른쪽 피연산자도 문자열로 자동으로 바뀐다. 이 경우는 불타입이기 때문에 false로 처음 초기화된 그 결과가 문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불타입의 스트링과 연결이 되면 true 또는 false의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조금 전에는 false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었죠. 모든 객체, 즉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단넷 프레임워크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객체를 만들 때 모든 객체는 스트링을 표현하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string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자, 물론 null이기 때문에 null로 표현했습니다.
자, 오브제를 부릅니다.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점을 한번 써볼까요? 이 하단에 보면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toString. 자, 모든 객체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 자, 여기서는 account 1이 해당되겠네요.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이 객체에도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toString은 클래스에 가보면은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없지만 컴파일러는 클래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삽입을 해주게 돼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객체는 해당 객체의 스트링을 표현하는 toString 메소드를 갖고 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클래스라고 할지라도 toString 메소드는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널인 경우, 자, 널로부터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자, 이것을 출력을 해볼까요? 자, 출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출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5 해서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문자열을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쓰던 object.toString을 쓰던 obj 쓰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쨌든 문자열이 출력되는 거죠. 자,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O 부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널. 자, 모든 클래스에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다. 자, 여러분이 만든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6이라고 바꿔놓고 어카운트 toString 또는 그냥 어카운트 1 객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자, 이렇게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클래스에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여러분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삽입한 toString인 경우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해당 객체의 클래스의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static demo underbar x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즉,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자, 객체로부터 문자열과 연결을 할 때는 이 객체의 주소가 붙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설명한 어카운트 클래스와 같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에 toString 메소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클래스 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것 마냥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 여기에 출력 결과는 해당되는 객체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클래스, 이 경로명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문자열 연결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8장에서는 toString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째 줄. 자, 앞에서 나왔던 예제에서 22번째 줄. 요 해당되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자열 보관, 즉 더하기 문자열을 써갖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문자열 보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달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이 처음과 끝에 집어넣고 가운데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브레이스를 사이에 놓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